안녕하십니까. 주간 핵심 정치 쟁점을 되짚고 분석해보는 신경민의 정면 돌파 1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효은입니다. 예, 오늘도 함께하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예,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네, 황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입니다. 예, 제가 오늘 목소리 굉장히 더 씩씩해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세상에 민주당이 유행하는 신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신이냐고요? 혁신입니다. 하하하. 너무 썰렁했나요? 아, 여러분 요즘 구독, 좋아요를 또 안 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라도 시선을 좀 끌어볼까 하고 예, 썰렁한 농담으로 시작했습니다. 혁신의 바람이 민주당에 불고 있나요? 예, 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대로 가는 혁신인지는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혁신 기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당의 공식 기구로요. 혁신위원장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냐 했더니 이래경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 공동대표를 전권형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정권의 혁신위원회인데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날 6월 4일에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것이 출범했습니다. 더민주가 들어가네요. 그런데 당의 공식 조직은 아니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위원장들 중심의 전국 조직으로 6월 4일 일요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혁신구구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잘 파주셔야 되겠습니다. 정권형 혁신위를 한 해 만에 이런 논란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5월 달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래경, 저는 좀 낯선 분이에요. 이분이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또 이분과 관련해서 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과거 발언이 어쩌네 저쩌네 이거 하는데 신경민 의원님, 아니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뜸을 들이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의도가 있고 이래경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길래 위원장이 됐을까요? 14일 날 혁신의총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의미가 있는 게 혁신위원회를 띄우겠다는 건데 5월 24일 날 당원들 유튜버 방송에서 혁신위원회가 뭐 좀 잘 안 될 것 같다고 일단은 오늘 띄어나서 야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금방 얘기했던 6월 4일 일요일 날 전국 단위 조직 더 혁신회의 출범을 시키고 그 다음에 6월 4일 저녁부터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마 이래경이라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상의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이 월요일 아침이죠. 네.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걸 공식화했는데 이래경이라는 분은 당에서 좀 오래 왔다 갔다 한 분들은 많이들 아세요. 네. GT계라고 지금 돼 있고요. 그렇죠. 김근태. 네. 네. 그래서 김근태계에서 나이상으로 봐서 좌장격에 해당하는 분이고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요. 아하. 그 거액을 쾌척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몇십억 되는 네. 돈을 딱 그 운동권 쪽에 일을 하는 단체에다가 쾌척을 해서 깜짝 놀라게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스폰서 역할을 많이 했어요. 밥도 네. 많이 사고 술도 사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이 계속해서 공적인 관심사를 여러 가지를 표출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SNS에 남기고 그랬는데 이 주장이 보통 주장이 아닙니다. 그 운동권 중에 가장 극렬한 NL계 주장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반미 친중 노선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직접 아니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뭐 보면 이제 뭐 과거에 민청학력 발기인이고 뭐 한반도 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그리고 또 현재는 사단법인 다른 100년 설립자 및 명예이사장인 거 보면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진 않았지만 상당히 광범위하게 또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하여튼 있는. 민주당 쪽에 가까운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일을 네. 한 것은 맞고요. 요즘 뭐 돈 씀씀이도 커서 네. 쾌척을 할 때 쾌척을 하고 뭐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서 현실 정치에 한 번도 뛰어든 적이 없고요. 지금 현실 정치를 뛰어들기에 시작하기에는 좀 연배도 좀 높고요. 그런 점으로 봐서 현실 정치를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갖는다면 모르겠어요. 비례의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다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을 할 만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죠. 이건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찾아봤습니다. 현재도 굉장히 직후죠. 직후에도 반발이 심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공적인 일에 이런 그 NGO 비슷한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공적인 일을 직접 맡아서 해본 적은 없고요. 또 공적인 일을 맡기기에는 지금까지 본인이 내뱉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 공적인 일, 특히 지금 민주당의 진로를 결정하고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생사 기로에 서 있는 민주당한테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반발이 튀어나오고 있고, 저는 이분이 혁신위원장에 취임을 할 수 있을까에 약간 의문 부호를 붙입니다. 그렇죠. 예, 더 추가로 또 얘기하기라고요. 그러면 황 작가님, 아니 전혀 우리가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그리고 당의 이 중차대한 민주당이 진짜 정말 위기다. 위기에서 당을 구해야 되는 혁신위원장을 왜 이런 뭔가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분이 임명을 했다. 왜 임명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당내 분명히 반발도 있을 텐데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에게 두 가지 그 중요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소위 SS 친위대로 알려져 있는 슈츠스타펠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친위 장교들입니다. 네네. 나치당에. 그리고 두 번째가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유겐트라는 조직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래경이라는 사람에게 혁신위를 맡겼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SS 친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군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동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친위 조직을 당내에 만들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더 혁신회의라는 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조직을 또 하나 띄웠습니다. 이건 마치 모택동의 홍위병처럼 그리고 히틀러의 유겐트처럼 활동하게 만들기 위한 전위 조직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민주당의 혁신위원회의 출범은 지난 5월 14일 의총에서, 그러니까 4월 28일 박강원 원내대표가 탄생될 때 친 이재명 노선이 아닌 정치인들이 많다는 걸 밖으로 드러낸 것이고요. 그리고 5월 14일 의총에서 당은 이대로 절대 안 된다. 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리고 유펜정의 현상 등으로 두드러진 팬덤에 의존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 등을 내세워서 당의 부정부패, 내로남불, 돈봉투 등을 개혁하자, 이걸 타파하자라는 취지로 혁신위를 제안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혁신한 게 뭡니까? 자기 몸에 가죽을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탈피, 즉 피부를 벗겨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갑옷을 입는 그런 모습을 조치를 취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내에 침묵 감망하던 국회의원들이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저는 의아했던 게, 그러니까
당의 공식적인 어떤 혁신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직전에 외곽에서 조직이 뜬다?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뭐 물론 항상 뭐 당원이나 또 이런 공직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당에 대해서 어떤 요구들을 하죠. 그 전부터 계속 뭐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소수가 좀 모여서 기존 국회의원들의 뭐 기득권을 내려놓으라, 우리가 뭐 도전하겠다, 이런 건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저는 좀 의외여서 더 혁신회의가 뭔지 약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상임운영위원장으로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실무를 하는 사무총장에 강위원 씨라고요. 경기도에서 공공기관, 경기도 이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을 하고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핵심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 혁신회를 띄우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비민주적 의원 집중제를 해소하고 120만 권리당원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중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랬고요. 정권을, 그러니까 총선 내년 승리를 넘어서 정권을 찾을 때까지 전국 조직으로 강화해 나가자라는 정치적 결사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이 임박했으면 보통 그런 어떤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정권을 갖고 오겠다 할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 뭔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그냥 뭐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당을 새롭게 만들자, 이 수준은 좀 넘은 것 같은데, 신경민 의원님, 지금 이렇게까지 뭔가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좀 목표가 있지 않을까요? 혁신위원장을 좀 맞지 않는 사람을 할 거다라는 것은 예상이 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래경이라는 아주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팬클럽 회장, 이재명 팬클럽 회장 정도나 할 만한 사람을 하는 것, 그것도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일요일 저녁, 월요일 아침에 통보 형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도 지금 깜짝 놀랄 일인데, 더 혁신회의? 일단 사람들이 좀 이상합니다. 강 의원이라는 사람은 이미 선출직으로 부적합한 사람으로 그 성 문제 때문에 네. 이미 한번 걸러진 사람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강우영이라는 분은 김우영. 김우영이라는 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디로 출마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열심히 고민하는 원외죠. 물론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는 있지만은 강원도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전 뜬금없었어요. 네, 이분 네. 은평 사람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공천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럼요. 지역마다. 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아가지고 현재 지역구를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출연하고 싶은 사람들을 전부 다 가르치우겠다는 의도를 이번에 확실히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 혁신회의,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거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각 지역구를 다 뒤집어엎고 갈아엎고 파헤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제가 쭉 얘기해오는 그 친목 관망파들이 네. 다들 지금 지역구를 원래 지역구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분들이 있고 비례대표로서 또 지역구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그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전국에 지금 253개 지역구가 있고 그 중에서 반 이상의 지금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각 지역구마다 격투가 벌어지게 되고, 이 결투에서 승자는 이쪽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더 혁신회의라고 그러는 네. 데가 굉장히 중요한 아까 유겐트라는 표현을 황 작가가 쓰셨는데,
유겐트에서 친위대로 바로 격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6월 5일 월요일과 6월 4일 일요일에 이 두 가지 발표, 하나는 혁신위원장 발표, 하나는 더 혁신회의 출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이걸 월요일 날 공식화한 건데요. 친묵 관망파들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친묵 관망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비밀 투표나 비공개 회의에서만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독수리 뭐 삼형제인지 오형제한테 맡겨놓고 우리에게는 독수리 오형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친묵 관망파들이 지내온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친묵 관망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지위가 친묵 관망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마 지난 주말을 통해서 눈으로 봤을 겁니다. 이 6월 4일, 6월 5일 이 조치는 결국 쿠데타가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주는 거고요. 앞으로 7, 8월, 9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황 작가님, 오늘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내정을 이제 일회경 발표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홍영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내정을 철회하라. 문제가 있던 사람이다.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주장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오히려 혁신 동력을 떨어뜨릴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창당 의지로 당내 혁신과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바로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약간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 관망하고 있던 거하고는 좀 다른 행보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들이 지금 거세게 압박을 하고 있고, 친묵 관망파는 아니야, 아직 좀 때가 안 됐어, 뭐 어떻게 조금 지켜봐야 돼, 이러던 것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 지금 치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지금 그러면 이 홍영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동력?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양쪽이 그간에 나름의 빌드업을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친위 쿠데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강원 원내대표를 선택했던 93명으로 알려져 있는 네. 반명이나 비명 정치인들을 내가 솎아내겠다라는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영표 의원 등이 지금 반발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리고 의총에서 경론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물러선다면 양쪽 중에 누군가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는 일촉즉발의 지점에 왔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 결투가 이루어질 때 최고의 이제 절대검으로 친명 쪽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대의원제 폐지입니다. 네. 즉 우리가 권리당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당원 혁신당원 모집운동 등으로 20만 명 뭐 모집한다고 그러네요. 이 20만 명 정도 모이면 와. 우리가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구를 우리 의지대로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옹이하는 그런 정치인들로 될 것이고, 그러므로 당권도 공고히 되고,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재판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뭐 3, 4년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차기 대선까지 노릴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칼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그리고 돈봉투 문제로 수세에 몰렸지만 이제는 내가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친묵 관망파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는 그냥 살수 당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으시시시한데요. 아니 그냥 보통 뭐 당내 뭐 권력 투쟁이나 그다음에 이제 총선 앞두고 뭐 치열하게 싸우는 정도. 물론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민주당 상황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무슨 뭐 이게 너 죽고 나 살자 같은 이런 전면 대결로 지금 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으스스한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쪽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칼을 막아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칼을 맞을 수밖에 없는 항상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을 침묵 관망파라고 불렀습니다. 예. 침묵하면서 보고만 있다. 그런데 또 침묵 관망파는 또 나름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나름 생각이 있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침묵 관망파가 그냥 평화롭게 평온하게 아하 그런가요? 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엄중한 것 같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 민주당 내 상황도 엄중하지만 민주당 안에 또 엄중한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혁신회의라는 외곽 조직을 띄웠어요. 그러면 이거를 띄워서 뭐 혁신 대장정을 선포하고 20만 혁신 당원을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주도하는 강의원 씨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그러면 이분은 어떤 인물이고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 역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더 혁신회의의 표면적인 좌장은 김우영 상임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기구의 특성상 강위원 혁신회의 준비사무총장,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총장이 되겠죠. 네. 이분이 아마 실권을 휘두를 것 같은데요. 이분의 상징성은 뭐냐면 호남과 운동권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강의원이라는 사람을 포섭함으로써 호남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필요하고 민주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한 총량, 그렇죠. 이번에 5기 한 총련 의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 운동권 세력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었다 생각하고요. 이분이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 밑에서 공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2019년 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을 했고요. 네. 이듬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하고 본인이 광산구청장 나왔지만 학생운동 시절에 미투 때문에 불거져서 선거에 나올 수 없는 네,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재명이라는 이제 그 목마를 이용해서 네. 원내에 진입하는 꿈을 이루려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모여있는 100명 정도의 상임위원, 이들이 다 출마 예상자들입니다. 아하, 네. 이 출마 예상자들을 등에 업고 그리고 이들이 확보하는 20만 권리당원 당원. 확보를 배경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반 이재명, 비이재명 노선을 견지했던 정치인들의 지역구에 가서 대대적인 아마 아하. 이런 무당들을 동원한 그런 굿을 좀 하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철저하게 이재명 사당화되는 과정에 전위부대에 강의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1차적으로 1차 목표는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명이나 반명계를 다 몰아내고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자기 있는 사람을 민주당을 만들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차기 또 이재명 대표의 대선까지 네. 아, 이런 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과 조직이군요. 네. 그러니까 6월 4일하고 5일에 이 준비된 친위 쿠데타의 근원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친목 관망파가 사실은 감지가 된 것은 2월 27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차 체포 동의안 때였습니다. 이때 친목 관망파들이 약 40명 이상이 감지가 된 거예요. 네. 그때 가결을 던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결을 던진 사람들 중에도 이번에는 1차니까 던지겠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친목 관망파가 감지가 된 겁니다. 네, 감지. 그때 충격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딱 2달이 지난 4월 28일 박광원 대표가 93표로 1차 투표에서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이야, 이럴 수가. 그러니까 93표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지금 후보가 4명이 나왔는데 2명은 표 수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한 100명 이상의 친목 관망파가 감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태가 벌어진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2월 27일부터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4월 28일에는 야 이거 간단치가 않구나 라는 게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14일 날 혁신의총이라는 걸 열려서 이때 친문 관막파들이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다 나와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걸 이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 친명 쪽의 판단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5월 14일 날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5월 14일 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혁신의총을 했는데 5월 15일 날 아침에 그때 김남국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김남국 윤리위 제소라는 1번 안건을 제거해 그렇죠. 버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날 여론이 들끓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한 거냐라고 이거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5월 17일 날 아침에 대표의 지시에 따라서 윤리위의 김남국 의원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제소한다고 번복을 합니다. 다 이런 것들이 내버려 둘 수 없구나. 이 친묵 관망파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는 걸로 결론이 모아지는 거고요. 이 일단의 얘기가 5월 24일 유튜브에 이 대표가 직접 나가가지고 일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윤리위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 윤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생각이 많다랄지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한 혁신이, 거죠. 혁신이죠. 그렇죠. 예. 혁신이를. 예, 예. 그러니까 뭐. 혁신이가 혁신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생각이 많다는 것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진짜로 혁신이답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 결과가 일회경으로 나온 거고 그 전날에 있었던 더 혁신회의가 출범이 된 거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친묵 관망파는 비공개나 비밀 투표에서 뭔가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이런 소극적인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극 관망파는 독수리 오영재가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는 얘기를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 오영재라는 분들이 결국은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끔 페이스북에다 올리고요. 그러니까 독수리 오영재는 어떻게 보면 가끔 무슨 사안이 터질 때 그냥 뭐 산에서 우짖는 뭐 여우 울음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독수리 오영재가 그럼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 집단적인 행동을 그렇죠. 보여주고 세력을 확장해서 메아리가 커지고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맨날 독수리 오영재는 산에 올라가서 울고 그냥 헤어지고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언어가 달라가지고 또 스타일이 전부 다 솔로 스타일이어가지고 독수리 오영재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친명 쪽에서 바라보기에는 독수리 오영재는 맨날 저러니까 쟤들 독수리도 아니야. 독자가 구독할 독이었군요. 그냥 뭐 내버려 두면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박광훈 의원이 그러면 5월 달 내내 4월 28일 냈으니까 5월 달 내내 무슨 일을 도모를 해줬어야 되는데 박광훈 의원도 아무 일을 못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초를 날짜를 잡아서 결행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박광훈 원내대표도 기로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시험대에 올라선 거고요. 지금 원내대표가 된 지 한 달을 조금 넘겼는데 이제 박광훈 원내대표는 지금 굉장히 이른 시기에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섰어요. 이 원내대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당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지, 넘버 2로서 의원들의 또 대표로서 어떻게 이 사태를 추스려 나가야 될 것인지 지금 박광훈 대표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박광훈 원내대표가 어쨌든 정말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됐는데, 그럼 황 작가님, 그러니까 5월에 내내 당이 술렁거리다가 5월 24일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당원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이제 밀리지 않겠다. 내가 왜 내려가냐 이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열흘 만에 갑자기 이제 혁신을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흘 동안에
그러면 도대체 당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고 뭔가 이렇게 출장을 선언했을 때 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나요? 도대체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첫 번째로는 확고하게 유펜정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도덕적 문제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에 시달리더라도 나를 지지하는 최소의 30%는 늘 존재한다. 이게 지금 갤럽을 중심으로 여론조사가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네. 돈봉투 문제, 김남국 그 코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가장 많이 내려간 게 29%입니다. 아하. 그리고 최대는 뭐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 정도는 나온다. 안을 이제 횡보합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30에서 35 사이에서 그렇죠. 두 당이 다 네, 양당이 왔다 그 정도의 확고한 지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결국은 나의 지지세는 확고하다. 그럼 여기서 외연 확장을 못 하더라도 내년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나의 친위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결행한 게 이 친위 쿠데타고요. 친위 쿠데타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층부의 지휘부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네. 여러 가지 룰을 세팅하고 등등의 결정은 이래경의 혁신위에 맡기겠다라는 구도를 가지고 밑에서 실질적으로 각 지역구에서 행동하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으쌰으쌰 행동을 하는 그런 조직, 유겐트처럼 행동하는 조직은 더 혁신회의. 그래서 그 이제 우두머리를 강 의원으로 앉힌 거죠. 그래서 이건 저는 역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리 지지세가 떨어지더라도 지금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요. 네. 35 중심으로 그 이제 그렇죠. 위아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대 올라도 뭐 40이니까. 40을 맥시멈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선택을 한 거죠. 뭐냐면 강경 노선. 그래서 시민단체 조지고 노조 조지고 그리고 뭐 친미 친일 외교를 강화하고 등등으로 나의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라는 내재적 원인 때문에 결국은 분열되거나 쓰러지게 돼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체제를 계속적으로 강고히 하고 유지한다면 결국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패가 유리한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황 작가님하고도 윤석열 정부의 지금 통치 행태를 신독재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다 30에서 35 사이의 고만고만 지지율 속에서 그러면 우리 열성 지지자만 안고 가겠다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민주당을 확실히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정 파트너로 뭐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정책을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뭐 수용이 되는 것도 아니면 결국은 민주당을 더 이재명이 정당으로 만들어 가는 건데.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는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퍼퓰리즘. 그러니까 그 전에 대선 때 내세웠던 퍼퓰리즘 중에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세 가지. 네. 그 중에 기본소득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이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강 의원이 또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퍼퓰리즘을 얹으면 내가 총선에서 나의 친위 부대를 데리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신경민 의원님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게 계속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도 그것도 이제 오래돼서 사람들이 뭐 대장동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고 그렇죠. 이제 최근에 계속 또 그 재판에 출석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좀 화제가 됐죠. 뭐 갑자기 뭐 남들은 알지 못하는 뭐 문자 메시지를 좀 공개하고 좀 놀랬던 게 판사한테 그럼 판사님은 뭐 나를 아십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소위 말하는 본인의 사법적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며 이거 좀 분리해서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당을 장악하고 내년에 총선을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이 본인의 문제는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건지 어떤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은 우리가 쭉 얘기한 그런 거고요. 네. 그럼 지지 세력 결집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문제는 사법 리스크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법원에 가서 하는 거나 검찰에 대하는 걸 보면은 몇 가지 전략이 읽혀요. 첫 번째는 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끄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로 기소된 것이 그 선거법이잖아요. 네. 그 뭐 재판장은 나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본 네. 것도 바로 그 자리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1심이. 근데 지금 1심이 아직 끝날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저는 1심 올해 안에는 끝나긴 끝나겠지만은 1심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증인이 벌써 한 50명 정도인데 아직 시작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1, 2, 3심까지 다 하려면은 선거법 재판은 원래 1년 안에 30까지라 끝나는 것이 규정입니다만은 그 규정은 이미 물 건너갔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질질질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 성남 FC 사건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끄는 지연작이 하나가 있고요. 재판장은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에서 나타나듯이 이것을 법원의 재판을 사법화하는 게 아니고 정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약간 좀 희화화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정치화하면서 계속 끌고 가다가 보면은 한 내년 가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3심까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1심에 계류가 돼 있는 것이고 이 1심 재판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뭐 국회의원이건 대선이건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궁극적인 목표는 재판을 이렇게 끌고 정치화하면서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되면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 당선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헌법상으로는 예정되고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례인데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당선자 신분 때도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당선자건 하여튼 대통령이 취임을 하건 간에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법리적으로 법률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민사재판 받을 수도 있고요. 국가 내란 음모 뭐 이런 건 아니면 형사재판은 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정신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재판을 끌어서 대통령의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되고 하는 것이 목표고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다수당이 돼야 되느냐는 것은 그건 관심 바뀝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되는 총선을 궁극적인 목표로 할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에게 그러면 아니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큰 그림을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데 그럼 친묵 관망파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때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친묵 관망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 이제 뭐 박강원 원내대표의 위기까지 지금 거론을 하셨는데 황 작가님, 네. 재빨리 친묵 관망파들 좀 움직일 수 있는 화끈한 뭐 한번 메시지 좀 날려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마치 죽어? 그 냄비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요. 네. 지금은 그냥 물이 뜨겁지 않아. 그냥 미지근해 네. 정도지만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 조직을 통해서 위에서는 상부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렇죠. 밑에서는 대의원제 폐지하고 어쩌고저쩌고 네, 하고 더 혁신회의가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각 253개 지역구 가운데 비명이라는 혹은 반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혹은 성분이 뭐 분명하지 않은 지역구에 대해서는 아마 대체할 겁니다.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친묵 관망파는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죠. 아하. 그래서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신호님, 그럼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래도 당의 원내대표고 의원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아서 지금 됐는데 이 민주당의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저렇게 침묵 관망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건가요? 무거운 짐이죠. 네. 원내대표는 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하고 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은 의원들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 뭐 당의 전체로 봐서는 일부분이지만 당 안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의원들의 힘과 의원총회라는 것은 굉장히 센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것을 다 모으고 모아서 당권을 가진 대표와 싸우는 길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데요. 지난 2일에 대전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독수리 오형제 중에 하나인 김종민 의원한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침묵하고 언제까지 관망하고 그럼 언제 입을 열 것이고 언제 손발을 움직일 것이냐? 계속 비밀투표만 기다리고 있느냐? 2차 체포동의안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7, 8월까지는 좀 두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당이 새로운 면모로 일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2차 체포동의안이 그 안에 오고 그 안에 그 2차 체포동의안이 뭐 가결이 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행간에 깔고 있는 건데요. 2차 체포동의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결이 된다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7, 8월까지 두고 보면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순진한 발상이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쭉 본 대로 2월 달 이후에 3, 4, 5월 동안에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6월 초에 탁 터뜨리는 걸로 봐서는 다음 단계 계획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6월 초에 나온 이 몇 가지 조치는 준비를 꽤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묵 관망파들은 침묵하고 관망하면서 쳐다만 보고 있는데 쳐다만 보고 눈만 끔벅이면은 칩니다. 그래서 뭔가 기획을 하고 당을 어디로 끌고 가야 할 것인지 총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국민에 대한 의무는 어떤 길이 맞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계획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항상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유명한 말씀이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방관은 최대의 수치이고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 라고 유신정권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동하지 않는 혁신 의지는 방관이고 비굴이며 퇴행의 편이다 라는 걸 새기면서 다시 우리가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말 저는 국회의원도 안 해봤는데요. 못 해봤죠. 국회의원의 꽃이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네요. 신경민 의원님, 저는 꽃 못 따라보셨죠? 저는 간사까지는 해봤고요. 뭐 위원장 대리는 해봤습니다. 네. 근데 좋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아니 요즘 상임위원장이 얼마나 좋길래 그걸 목 놓아 부르는 분이 있어요. 예, 우리 유명하신 정청래 의원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행안위원장을 꼭 해야 된다. 이게 약속을 한 것이다. 근데 왜 나를 안 주냐라고 했어요. 왜? 그런데 또 안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거죠. 아니 당이 당직 특히 최고위원을 맡는 사람은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양손에 두 떡을 다 가지고 있느냐. 이래서 과거의 관례로 보면 하나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방위원장을 내려놓지 않았고 이번에 또 약속된 행안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내 반발이 있자 지지하는 당원들을 모아가지고요. 정청래를 행안위원장으로 뭐 5만 명 당원 청원을 또 했고요. 정청래 의원이 자기가 행안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거창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황 작가님, 아니 왜 이재명 대표는 우리 당원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왜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은 왜 이렇게 욕심쟁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지켰다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서요. 네. 요즘. 근데 하지만 누구도 이재명 대표를 결국은 지키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바랄까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렇게까지 막 애걸복걸 그걸 지키겠다고 우리가 하는 핵심으로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순망치한론을 내세우면서 내가 무너지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 타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정청래 의원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친명도 그렇고 비명도 그렇고 반명도 그렇고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에 한 명 더 끼워주고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도 그런 평을 당내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정청래 의원의 그 외침의 핵심 뭐냐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목표는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렇지. 낙마하게 되면 수석 그 자리를, 최고위원이잖아.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것이다. 아하. 이건 뭐 물론 당내 서열이 원내대표가 2위지만 서열 2위로 돼 있지만, 이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이재명 대표 다음에 개딸들,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라지면 그 자리는 내 거네? 라는 식의 사고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발언이 개딸 권리당원들과의 일치.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위 그 지지 기반과 라뽀를 형성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내에서 뭐 기동민, 허영 의원 등이 아니 저렇게 독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양손에 떡을 들려고 하느냐. 이건 동지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내로부터 강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비판을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반개혁 세력들이 나를 막는다. 그러니까요. 마치 본인이 개혁의 화신인 것처럼. 하지만 정청래 의원이 과연 어떤 개혁을 했습니까? 입으로만 구호만 외치는 그런 정치를 해왔지 지금까지 개혁적인 조치를 단 하나도 한 거 그러니까 있나요? 우리가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얘기하려면요 1박 2일 밤 새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근데 신 의원님, 근데 동료 뭐 의원들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고 어쨌든 자리 문제는 사실 다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조직이라는 거는 내부의 꼭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내부의 규칙이라는 것도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협의나 관리가 있고 용인되는 관행, 범위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런 거 가지고 국민들 눈에 정말 다투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도 참 안 좋고, 그래서 며칠 전에는 원내대표단이 뭐 워크숍을 해서 뭐 원칙을 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좀 질서가 좀 필요한가요? 아니 이렇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막 악을 쓰고 얼마나 좋길래 무슨 뭐 청원을 하고 국회의장한테 뭐 제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장 가면 안 돼 이거잖아 지금.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기자를 하면서 의원을 하면서 본 적이 없고요. 네. 대개 동료들이 이 정도 얘기하면은 그렇지 물러서지. 동료들도 얼마나 생각을 하다가 안 된다고 얘기를 그렇죠. 그 말 하기도 공개적인 어려운데. 자리에서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정청래라서 당했다고 자꾸 분하게 생각하는데 정청래 의원은 동료들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나에 대한 평가가 정말 안 좋구나 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국회의장하고 지금 싸우겠다고 달려들 일이 아니고요. 물러서는 게 맞고요. 이거 오래된 관행이고 이게 관행이 깨진 게 21대의 전반부에 모든 상임위원회를 그때 여야 협상이 안 돼서 민주당이 다 가지고 왔을 때 그랬죠. 그때 이제 이 관행이 깨진 거예요. 네네네. 그때 했던 분도 다시 위원장을 하고 장관했던 분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때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런 억지스러움이 사실 오늘의 정청래를 있게 했지만 이런 억지스러움 때문에 정청래는 안 된다는 기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안민석 의원조차도 정청래 행안위원장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서로 한 싫어하나요? 얘기를 한 걸 보면 안민석 의원이 옳은 얘기를 한 걸 보면 아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빨리 정청래 의원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행안위원장이 어쨌든 민주당 몫이니까 누군가를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단이 빨리 이것도 좀 조속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또 언론에 회자되는 또 의원이 한 분 계시죠? 예. 최강욱 의원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막 시끌시끌했잖아요. 뭐 MBC 기자 압수수색, 한동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제출 자료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임 기자가 최초로 입수한 사람은 아닐 텐데 국회에서 어쨌든 자료가 나왔을 텐데 과연 누굴까 궁금했는데 지금 경찰은 최강욱 의원이 아닌가 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고요.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룬 것 같아요. MBC 기자가 있었고 네. 열린 공감 TV 당시 기자한테 넘어가고 그 사람이 강서구의 구의원인 김민석 구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이게 외부로 알려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 작가님, 그러면 이게 지금 시발이 최강욱 의원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럼 최강욱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긍정? 부인했나요? 본인 스스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하지 않고 있고요. 네. 한동훈의 검찰을 지금 탓하는 이건 정권의 탄압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사건을 한마디로 어떻게 보냐면은 최강욱 의원이 기자에게 그러니까 임모 기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임현주 기자라는 걸 네. 알고 있는데요. 그 기자에게 청문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넘긴 것으로 돼 있고 임 기자가 다시 서모 씨에게 넘겼고 서모 씨가 강서구 의회에 김민석 의원에 넘겼고 그 김민석 의원이 자료를 주었던 서모 씨를 걸고서 지금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최강욱 의원이 EJ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혐오하는, 싫어하는 한동훈을 내가 괴롭혀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임모 기자를 통해서 그 자료가 열린 공감까지 가게 됐고요. 하지만 지금 한동훈의 검찰은 이 EJ에 대한 카운터 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펀치는 결정적인 펀치가 아니고 역으로 날리는 펀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최강욱 의원이 지금 자충수에 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뭐 이게 국회와 언론 사이의 관행으로 자료를 넘기는 것까지는 전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이 자료가 너무 여기까지 널리 그렇게 갈지 확산됨으로써 몰랐죠. 보통 네. 기자선에서 끝났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열린 공감이 좀 과하게 집 앞까지 찾아가서 뻗치기 하면서 계속적으로 동영상을 그 라이브를 하는 그런 일까지 빚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에서 최강욱 의원이 벗어나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호님,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했던 지금 보면 최강욱이라는 정치인, 공중파 방송사 기자, 그리고 뭐 열린 공감 TV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뭐 유튜브잖아요. 그러면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이런 유착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항상 지금 계속 문제 제기했던 유펜정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안이 지금 사람들은 무슨 뭐 개인정보 조금 유출한 거 가지고 그래 한동훈이니까 뭐 이렇게 세게 나오는거나 이렇게도 또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 그럼 이 사안의 뭐 중대성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나가질까요? 지금 이 구도가 지금 국회 뭐까지 와서 국회 사무처까지 지금 하려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뭐 사무처까지. 하지는 못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이제 최강욱 의원으로 오늘 이제 요즘에 누굴까 그러다 최강욱 의원으로 이제 지목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 그림이 맞다고 그러면은 최강욱 의원이나 의원실에서 출입기자에게 넘어간 것은 그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인사청문 때가 되면은 이런 자료가 파일로 들어오고 그게 의원실로 법사위원이 이제 인사청문위원이기 때문에 네, 쫙 네. 뿌려지고
출입 기자들이 부탁을 할 경우에 사실은 이게 그렇죠. 예, 줘요. 예. 그래서 수천 건이 아마 카피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임모 기자 이게 간 게 이제 맞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사실은 없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임모 기자하고 열린 공감 쪽에 누구하고인가가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현재 임모 기자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열린 공감 쪽의 사람하고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넘겨줬다는 거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법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열린공감 TV는 그 당시 대선 경선, 민주당 경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 쪽의 편을 들어가지고 하여튼 정말 필설로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네네. 일들을 아주 매주 했어요. 네. 기관지 그래가지고- 역할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주 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희는 무시 전략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시 전략을 해서 이건 언론이 아니다라고 관주를 하고 아예 모르는 채 했거든요. 근데 그 전략이 저는 지금도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때 그런 그 이낙연 캠프 쪽에선 반관했지만 그 내용을 대중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있죠. 유펜정의 포획된 사람들은 그걸 팩트로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대응을 열심히 했더라면 그 대응 자체가 보도가 되면서 더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이제 제소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논란을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뒤로도 계속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고요. 이 MBC 기자와 열린공감 TV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특별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임 기자는 현재 부인을 하고 있고, 이 열린공감 TV의 이 서모 씨라는 분의 그 전화기에서 임 기자와의 연락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네, 보도하고 그러니까 있었던 지금 거죠. 이 부분은 아직 조금 더 확인? 지켜봐야 될 아하. 겁니다. 제가 이 서모 씨의 신분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민석 의원에게 자료를 넘긴 것으로 돼 있는 서모 씨는 열린공감 TV 기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 모임의 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지자 모임에서부터 다시 간다면 이재명 지지자 모임의 구성원이 열린공감 TV 기자였고, 그래서 임모 기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걸 지금 한동훈 개인 정보를 유출했고, 이게 열린공감 TV의 방송으로 반영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서모 씨가 지금 TV조선의 또 매크로 계정 오보 사건의 그 소스 제공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열린공감과 TV조선이 협업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하나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C도요? 아직 MBC 도 보면 거기까지는? 뭐 끼워줄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지금 요 연결고리가 나오는데 또 다른 사안에서도 또 뭔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워낙 뭐 최광욱 의원은 또 한동훈 장관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얽힌 게 있어서 앞으로 최광욱 의원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작심하고 뭔가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갈지.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강욱 의원이 집을 나서다가 용인 집을 나서다가 그 영장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들에게 휴대폰을 뺏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의 내용을 검찰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최강욱 의원이 지금까지 정부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철험의 좌장이었는데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에 대항할지
톤이 낮아질지 아니면 더 높아질지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혁신의 바람이 불었는데 철험회가 과연 혁신의 어떤 역할? 철험회가 할 멋진 수 인물을 있을지. 배출했잖아요. 김남국이라고요. 아니, 배출했기 때문에 철험회에 대한 시선이 국민들이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 불고 있는 혁신의 바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 혁신의 바람이 침묵 관망파를 정말 한순간에 어디로 구석으로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강풍이인 것 같습니다. 원래 6월은 아직까지는 그 태풍철은 아닌데 요즘 워낙 기후변화가 심해서 또 민주당 안에서도 6월에 태풍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침묵 관망파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신경민의 정면 돌파 벌써 15회 했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많이 좀 구독 늘려주시고요. 침묵하고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예,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정말 한국 정치를 더 나은 정치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윤석열 정부 너무 한심하고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민주당과 민주 세력들, 시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 대한민국을 잘 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얘기 함께 해주신 신경민 전 의원님, 황 작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